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두 분 모시게 돼서 영광이고요. 네,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여기 좀 앉아 있을 것 같은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네, 김준일 기자님은 늘 제가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서 혹시 악성 댓글이 다닐 때 김준일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빨리 김준호를 빨리 방송계에서 시사 방송에서 퇴출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 김준호 방송인데 왜 김준일 죽어라 이런 게 왜 나이냐고 도대체. 저는 늘 감사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리고 뭐 형제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전혀 상관없고요. 네, 그냥 뭐 이제 김준일 기자님이 저보다 좀 연배가 몇 개 많으십니다. 네, 쓸데없는 TMI였고요. 이제 여당과 대통령 소식으로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회 논란이 이제 지난주에 쭉 불거졌는데요. 이제 이용호 의원이 오인회라는 게 있다라고 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다가 급하게 이런 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김기현 대표는 그게 아니라 최고위 전에 그 집행부 사무총장이나 뭐 이런 분들 이제 대변인 수석 대변인 모여서 하는 회의 아마 그걸 가리키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당의 공식 회의지 뭐 특별한 사조직 오인회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습 국면에 나섰는데, 두 분이 보기에는 이 오인회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걸 이제 최초에 제기했던 분이 이용호 의원이시잖아요. 근데 뭐 이용호 의원이 뭣도 모르는 초선 의원도 아니고 그 당대표와 사무총장을 위시해서 당 집행 라인이 아침에 하는 회의를 두고 오인회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하고 다른 곳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을 리 만무하다. 그렇게 오인했을 리 만무하다. 네, 만무하다. 때문에 그게 실체가 뭔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있긴 있다. 근데 이제 그 오인회에 김기현 대표가 그나마 들어가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 김기현 대표도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진짜 이게 최악이 되는 거죠, 상황이. 김기현 대표님도 오인회를 부정한 이유가 본인이 오인회가 아니기 때문에. 네, 몰라서일 수도 있어요. 모르는데 이런 오해가 번지는 게 당으로서 좋지 않다 싶어가지고 서둘러 진화를 했는데,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표 사무총장, 전략기획, 조직부총장, 뭐 정책위원장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두고 저게 오인회입니다. 저게 뭐 당의 의사결정을 공식 의사결정 라인과 무관하게 좌지우지합니다. 이렇게 외쳤다면 그 외친 사람이 바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럴 리 없다고 보고, 네. 게다가 이용호 의원이 갑자기 취소를 했어요. 본인의 말을. 아니 그런 거면 취소할 리도 없죠. 아이고 제가 좀 잠깐 실수했네요 이러고 말 일인데. 네. 그래서 그런 틈을 또 놓치지 않는 이준석 전 대표가 뭘 폭로하겠다고 한 모양이에요. 네. 이게 진짜 오인회다. 네. 근데 이제 이준석이 얘기하는 게 진짜 오인회일지 아니면 또 이준석만의 그 정보망으로 구축한 뭐 어떤 명단인지 그건 제가 알 수는 없으나 뭔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나본 뭐 전직 의원들 또 전직 의원들 중에 중진들 그런 분들도 걱정을 해요. 이 당의 분위기가 뭔가 이게 공식 라인과 다르게 어수선하다. 끼리끼리 결정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다. 네. 이런 우려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한편으로 힘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김준일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은 역대 이 보수 정당의 최고위원들의 어떤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에서 어쨌든 정당에서 투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뽑힌 분들이 정당의 주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최고위원들 굉장히 죄송한데 존재감 자체가 없고요. 그냥 돌격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는 일이 나서 야당 까는 거, 네. 야당 비판하는 그건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뭐 야당도 여당 비판하는 네. 거가 주로 이제 이분들의 역할인데 너무 심해요, 사실은. 네. 존재감 자체. 지금 조수진, 네. 김병민 그리고 장해찬 여기에 이제 새로 들어올 한 분. 새로 들어올 한 분. 네. 그리고 장외에서 반칙을 하겠다는 한 분. 네. 김재원 전 의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네. 제가 옛날에 새누리당에 좀 비교적 가까웠던 새누리당의 어떤 그 최고위원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초대가 황우여 대표 때였거든요. 네. 그때가 이해훈, 최고위원이 이해훈, 심재철, 정우택, 유기준, 한기호, 유수택. 꽤 세네요. 중량감 있는 분들이 있고 지역별로 배분도 골고루 돼 있는 느낌이네요. 자, 김무성 대표 때 최고위원이 서청원,
김태호, 이인재, 김을동, 이정현, 안대희. 빡세네요. 자, 그런데 지금 저는 이 3대 지도부하고 매우 닮은 것 같아요. 네. 이때가 이정현 대표였거든요. 네. 이정현 대표가 뭐 평가가 좀 엇갈릴 수도 있지만은 박근혜의 대통령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정일치가 완전히 된 때였어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지금 사실상 뭐 사람들의 평가로 바지 대표다 이런 네. 평가도 있잖아요. 이때 최고위원이 누구였는지 말씀드릴게요. 이장우, 강석호, 최연애, 유창수, 방귀희, 조원진. 조금 약간 무게감이 떨어지긴 하네요. 무게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원진 대표 빼놓고는 아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약간 이 느낌이 약간 지금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최고위원들 존재감이 없고 이게 뭐냐면은 당이 건강하게 대통령하고의 거리 유지가 안 되고 이럴 때 이게 잘못하면 휩쓸려가서 당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딸랑이들만 만약에 최고위원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될지는 이미 과거의 역사가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잘해야 민주당도 잘하고 정의당도 잘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당이 운영되는 게 맞는 방식이냐. 심지어는 지금 한 분 들어오는 거는 내정설까지 있잖아요. 김가람. 예. 네. 뭐 이제 호남의 청년회 이런 네, 건데 그렇죠. 이게 김기현 당대표 내정설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당이 굉장히 비민주적으로 가고 있다. 굉장히 걱정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저도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김무성, 서청원 이때는 당대표에서 떨어진 분이 최고위원을 쭉 하는 집단지도 체제였죠. 였고 예, 예. 근데 그게 너무 최고위를 힘들게 한다, 숨막히게 한다. 그래서 단일 지도 체제로 간 거고 사실은 민주당도 그렇잖아요. 정의당도 지금 사실은 뭐 당대표 떨어진 분들이 부대표 하는 시스템은 아니고 부대표는 다른 트랙으로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인데 그거에 이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이게 또 효과적이지 않다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단 지도 체제가 갖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대표의 단일한 리더십 이런 게 발휘가 안 되고 봉숭아학당 되는 거죠. 그 최고위원회만 열면은 대표하고 차점자 최고위원하고 싸우는 네. 그게 이제 김무성, 서청원 요때 모습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이게 친박하고 비박하고 노선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그럼 이제 당이 풍비박산 나고 결국에는 그게 이제 공천파동까지 연결된 거 아니겠어요? 때문에 어떤 게 우월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다만 특히 이제 여당이 되면 결국에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관계 문제가 문제 핵심이라고 봐요. 늘 여당의 위기를 가져오는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나 정당 운영의 위기를 가져오는 거 이 문제예요. 야당에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가 적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당이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위기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의 여당을 보더라도 과연 이게 물론 지금처럼 대통령실이 막 이렇게 좀 권위적이고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기는 분위기는 없었지만 근데 알아서 그냥 대통령 호위무사하는 네,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정당 민주주의는 어쨌든 그리고 이제 국회를 통한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어쨌든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구성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입법부 구성원들을 배출하는 곳이 정당이에요. 근데 이게 정당이 행정부하고 일체화돼 버리면 대통령과 일체화돼 버리면은 이건 삼권 분립이라는 전제 자체가 흐트러지는 거고 여당이 정말 여당다운 진짜 해야 될 여당다운 역할을 못 하는 건데 지금 그런 위기감이 그 여당 내에 조성이 돼 있는 데다가 이 5인의 이 문제가 실체가 뭔지는 모릅니다. 또 하나 이제 예고하고 있는 건 내년 공천 때에 전면적인 공천 파동 이게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예고편인 거죠. 네, 공천 파동이 날수록 저희 시사 프로는 좋아하는데 국민들이 만족할 공천 명단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5인의 논란은 이제 조금 사그라들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키를 갖고 있다고 보고 이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아마 빅 뉴스가 가장 될 것이 이제 신임 방통위원장 지명 건입니다. 이동관 이제 전 홍보수석이 이제 새로운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 면직 과정 그리고 이동관 전 수석이 이제 적절한지 그리고 이제 이동관 수석의 아들 뭐 학폭 의혹 논란까지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전반적인 그 인사 거의 뭐 내정설이 확실시 되고 있어가지고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대한 총평을 우리 김준일 기자님부터 좀 해주시죠. 왜 이동관인가? 훌륭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 이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게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 기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종 이제 복잡한 방송과 통신의 이해관계를 사회적으로 아젠다들을 다 모아서 그거를 조율해내는
역할인데 이동관 전 수석이 그거를 적임자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는 이분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방송장악. 뭐 훈장 받았잖아요. 방송장악 워낙 잘해가지고 훈장을 받은 이거를 높이 사서 그렇게 지금 보내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온갖 학폭 뭐 이 논란. 그러니까 정순신 아들이 그냥 커피라면은 이동관 아들은 TOP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비교가 불가할 정도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죄송합니다. 방금 얘기는 김준일 기자님 사견이고요. 저희는 예. 특정 브랜드를 홍보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방심위에 끌려가요. 방통위가 아니라. 아니 이거는 이제 나오지도 않아 그 브랜드는 이제 레토릭으로 좀 받아주셔야지 이거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뭐 예전부터 작년부터 나왔어요. 네. 올해 9월설. 올해 9월에 방송 장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 선볼 것이다 공영방송 네. 이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을 차근차근 하고 있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MB 때 방송장악은 최시중 위원장이 시작해서 이동관 특보가 마무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대통령실도 그렇고 또 이른바 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체로 MB 때 인맥들이고 라인들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동관 지금 이 후보자도 아직 뭐 후보가 안 됐지만 지명은 안 됐지만 지난 대선 캠프 때 아마 일정한 역할을 했었을 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저는 이번에 이제 배경을 이해하고 있고 그 아들 학폭 논란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팩트를 잘 몰라서. 근데 이제 과거에 이분이 뭐 할 때 논란이 됐었나 싶긴 한데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기사만으로 본다면 굉장히 심각하죠. 네. 또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몇 차례 그런 학폭 문제, 특히 정순신 씨 아들 문제도 있었고 또 드라마가 크게 히트해가지고 학폭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한 상황에서 그 정도가 그거로 보면은 진짜 이건 하드코어예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뭐 친구를 300번을 책상에다 머리를 박게 했다. 네. 그리고 친구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했다. 안 하면 때렸다. 네. 뭐 이런 거는 거의 뭐 이건 진짜 그 블록버스터 수준인데 과연 이거 넘길 수 있을까? 청문회를.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한다면 국회에서 논란이 되건 말건 그냥 고하겠다. 이전에 장관들 논란된 사람들 임명했듯이 이런 걸 텐데 가뜩이나 지금 방송장악과 관련돼서 논란이 많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의 잘잘못을 떠나서 네. 저 해임까지 갔어야 되나? 그 법적 근거가 과연 있는 건가?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하필이면 그날 MBC 보도국 압수수색에 나서서 공교롭게도 그 논란을 부추기고 있고 연이어서 지금 이동관 씨 이 방통위원장 임명까지 방통위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이 바람잘 날 없이 늘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기구이긴 한데 또 재현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유감입니다. 여러 가지.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리면 한상혁 위원장 면직권 관련해서는 가처분 심리가 이제 다음 주 12일에 행정법원에서 있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좀 지켜볼 문제고 아마 이제 그거 결과를 보고 지명을 좀 공식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안 그러면 그렇죠. 가처분 인용되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동관 수석이 이제 MB 정부 때 뭐 수석을 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출마도 2번 정도 시도했다가 공천을 못 받았지만 그러니까 한상혁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는데 정치적 편향이 비교적 뚜렷한 후보자를 지명하는 게 타당하냐 이런 게 이제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들 학폭 논란은 이제 물론 어떤 분들은 왜 연좌제를 하느냐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정순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같이 대응한 게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부모가 관여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앞으로 좀 따져볼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글로리의 여파가 있어서 아무래도 좋은 신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뭐 우리 박원석 의원님이 잠깐 얘기를 하고 지금 말았는데 좀 심각해요. 왜 아까 전에 그 두 개가 좀 차원이 다른 거라고 했냐면은 정순신 씨 아들은 입으로 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계속 지속적으로 언어 폭력을 한 거라면 여기는 물리적 폭력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진술서만 하면은 뭐 침대에 눕혀서 밟은 거, 나보고 친구를 때리라고 말하고 때리지 않으면 안 때린다고 때렸다고 하는 거.
이유 없이 때린 거, 아까 전에 뭐 책상에 300번의 머리를 때린 거, 뭐 등등을 해가지고 피해자들의 진술서가 너무 좀 심각한 내용이 많거든요. 이게 처음 나온 건 아니고 2015년에 이미 나왔었어요. 네. 2015년에 하나고에서 이게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가 이제 불거졌다가 지금 다시 조명이 된 건데 이거를 연자제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러면은 정순신을 임명 철회, 사실상 임명 철회한 거는 어떤 원칙이었으며 이거는 그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임명하려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관여했느냐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석연치 않은 점은 이 학폭의 정도가 그 정도인데 학폭위가 안 열렸어요. 네. 그게 과연 그 부모의 배경과 그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은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순신 씨 시대도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사자들의 구체적 진술과 당사자들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피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폭발력이 배가 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그냥 지면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는 것보다 그런 것들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정순신 씨 자녀 문제 때는 민사고였고 네. 요번 건 하나고 아닙니까? 네. 제일 비싸고 좋다는 학교 그렇죠. 자제들을 보냈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황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긴 합니다. 여당 얘기했으니까 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전권형 혁신위를 띄운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가 말도 많고 탈도 많다가 드디어 혁신위원장 임명이 됐는데요.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사장이 지명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분이 이제 과연 적합한 인사냐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이미 혁신위가 잘 되겠냐 비관론도 많은데 두 분은 이 임명 소식과 함께 혁신위 민주당 혁신이 뭘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우리 김준일 기자님부터. 네. 역대 역사상으로 혁신위가 잘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김상곤 혁신위가 잘 됐다 이렇게 네.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김상곤 혁신위 당시에 제가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주간동화 기사였는데 2015년 10월 26일에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게 6개월 정도 김상곤 혁신위가 해서 제목이 얻은 것과 잃은 것 결론은 50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김상곤 혁신위가 이제 6개월 활동을 접었는데 개파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이 평가에 그렇죠. 당시에 네. 평가를 보면은 그리고 결국은 안철수 걔가 탈당해서 나갔어요. 근데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실질적 사퇴를 하고 김종인 비대위로 총선을 치른 건가요? 선대위원장이었네요. 그래서 어쨌든. 김상곤 혁신위가 당시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소위 말하는 시스템 공천하는 거를 요거를 당원 당규에 넣어가지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비노계, 그러니까 친노와 비노로 싸웠잖아요. 네. 비노계에서는 만족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지 이거를 혁신안이 나온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데 김상곤은 문재인 사람이다라는 게 당시의 비노의 입장이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당내 지지를 못 받고 갈등만 더 커졌는데 이거를 김종인이라는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쳐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해찬 공천 안 주고 정청래 공천 안 주고 뭐 이러면서 친노 패권주의를 좀 이미지를 약화시키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거의 데자뷰처럼 똑같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래경 이 위원장 이분이 그러니까 친명 색깔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 선거법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위기에 빠졌을 때 구명 활동 제일 먼저 나섰던 분이 이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민청학년이 아니라 민청련이라고 합니다. 네. 민청련 1983년에 민청학년은 70년대 일이고 민청련 이제 김근태 의장하고 같이 활동을 했던 분인데 69세 이제 한 군데 70세인데 너무 옛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통합의 리더십, 혁신의 리더십 이게 민주당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분으로.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민주당 오선 의원님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 김준일 기자님. 오선 의원이랑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하는. 아니 같이 먹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이랑 그렇군요. 네. 같이 먹었는데 네.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걸로는 안 된다. 이게 이분으로 세우면은 이게 되겠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서 잘 좀 저는 의문이 아직 좀 물음표가 많이 남았다.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혁신위가 역사적으로 잘 됐고 안 됐고 이 문제를 떠나서 지금 민주당이 처한 상황
지금 이재명 대표가 처한 어떤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이번 혁신위의 위원장은 적어도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이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네. 거기서부터가 과연 저런 혁신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가 당내에 지금 이러저러한 그런 이견과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면서 뭔가 제대로 혁신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전제부터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게다가 이분을 몰라요 아무도. 그런 건 뭐 네. 치명적이죠. 네. 국민들이 모르는 건 둘째치고 당내 구성원들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물론 뭐 알고 모르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뚜렷한 어떤 혁신의 비전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일단 모른다는 건 치명적인 약점이고 물론 과거에 재야운동도 하셨고 또 한 25년 사업을 하셔서 번 돈을 네. 다른 백년이라는 사단법인에 사제 출연을 하셔서 이제 어떤 공익적인 그런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훌륭한 분인 건 맞지요. 그러나 정당 혁신은 다른 영역의 문제예요. 제야에서 그런 활동을 했던 거하고 그런 면에서 제도권 경험도 없고 과연 지금 비명계가 다른 거 다 떠나서 수용할 수 있을까? 저런 혁신위를 그런 점에서 좀 우려스럽고 그리고 연세도 솔직히 말해서 좀 너무 많다. 이제 거의 70이 다 되셨는데 네. 오히려 이제 혁신이라 함은 조금 인지도가 덜하더라도 좀 젊고 참신하고 역동적이고 민주당의 세대 교체 같은 걸 좀 시사할 수 있고 고여 있는 물을 조금 이제 걸러낼 수 있겠다 싶은 이미지를 주는 분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도 일정한 거리감을 가지고 대표에게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근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 돼서 과연 저 혁신이가 순항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일단 지명도 부분에 있어서나 뭐 위상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이론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나이는 또 숫자에 불과하다고 보실 분들이 물론 있는 그래요. 건데. 네. 뭐 젊다고 다 혁신적인 건 아니고 네, 그렇죠. 나이가 많다고 덜 혁신적인 건 김종인 아닙니다. 위원장은 늘 나이가 많을 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도 혁신은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비대위가 아닌 혁신이 그러니까 당 대표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혁신위는 그 자체로 구조적 제약이 있다. 이게 이제 김준일 기자님께서 좀 지적해 주신 부분인 것 같고 정당 정치에 정통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진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혁신의 블루프린트를 충분히 갖고 계실지 그래서 이래경 이사장이라는 분이 적합한 인물인지 좀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또 박원석 의원이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는 좀 지켜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비대위를 막기 위한 혁신인지 진정한 혁신을 위한 혁신인지 아니면 결국은 또 다시 마지막에 비대위가 나올지 앞으로 6개월간 또 지켜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고 이제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좀 이런 얘기 좀 해볼까요? 정부가 지금 시민단체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이제 박원석 의원님께서는 또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이니까 물론 참여연대는 국가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에 정통하시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요 민간단체와 관련된 보조금 문제가 국정의 주요 현안으로 막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그 지금 노조의 회계 투명성 요거를 이제 그 명분으로 한 노조 때리기 이거하고 정치적으로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네. 그 드러난 시민단체들의 예산 집행의 부조리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건 개선돼야 되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처벌도 받아야 됩니다. 환수도 해야 그리고 되고요. 보조금 사업 훨씬 더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NGO나 비정부기구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고유한 목적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보조금에 목이 메이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보조금 집행하는 단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참여연대에 있을 때도 그 원칙을 철저히 지켰고 지금도 그런 원칙을 지켜가고 있는데 근데 그와 별개로 여기서 나타나는 정치적 의도 게다가 이걸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무슨 시민단체 무슨 선진화 특위 이런 것까지 만들고 네. 그러니까 지금 노조 때리기하고 정치적 의도가 유사한 맥락에서 저는 진행이 된다고 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3섹터의 역할은 사회가 이렇게 선진화될수록 그리고 복잡해질수록 커질 수밖에 없고 예산도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커진 게 아닙니다.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거치면서 꾸준히 늘어왔어요. 근데 마치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일인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논리 비약이고 물론 이제 과거에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처럼 이 심사해가지고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이제 이런 건 아니고 네. 이미 집행된 사업의 회계적 문제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들여다보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긴 하나 너무 그렇게 시민단체를 이걸 다 도매금으로 싸잡아가지고 정치적으로 매도하려는 그런 의도로 가게 되면 그건 뭐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네. 김준일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엉뚱한 데 썼으면은 네. 뭐 책임을 져야죠. 저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박원석 의원님도 비슷한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잘못 쓴 거에 대해서는 환수를 제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눈먼 돈이 많아요. 눈먼 돈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그냥 이게 돈 지원하는 방식이 그냥 작년에 뭐 5천만 원 지원했으면은 올해도 웬만하면 5천만 원에 나갑니다. 네. 사실 그래서 새로운 좋은 사업을 하는 시민단체가 뚫고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이 좀 엄격하게 사실 평가도 해보고 매해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네. 이거를 안 하다가 이제 한 번씩 전수조사 한번 떠서석 하면은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받거든요. 네. 이 보수 쪽에도 되게 많이 받아요. 네. 뭐. 왜 어디가 뭐 비리를 저질렀다 그런 게 막 자유총연맹부터 해가지고 그건 뭐 나라에서 법정 단체니까. 예예 뭐 그런 그 하여간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이런 뭐 데들. 등등등등 제대로 다 하고 있느냐 네. 좀 의문이에요. 사실은 여러 이제 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하려면은 좀 공평하게 다 해봐라. 네. 이게 지금 딱딱딱 그러니까 뭐 예시로 든 게 이런 거죠. 통일단체가 윤 정권 퇴진 강의하면서 6천만 원 받았다. 이쪽에서는 6천만 원 안 왔다. 1,500만 원밖에 안 왔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뭐 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딱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를 할 때 저는 이거는 잘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거의 순수성을 좀 의심 안 받으려면은 진짜 잘못 돈 쓴 이상한 단체 보수 쪽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했으면 훨씬 더 좀 칭찬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이게 이제 청취자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제 2020년부터 22년 3년 동안 것을 이제 감사한 겁니다. 19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번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6조 8천억 중에서 문제를 삼은 게 이제 0.46% 되는 314억. 퍼센트로 보면 굉장히 낮고 투명성이 좋아졌다고 볼 거고 액수를 보면 국민들이 좀 분노하실 것 같고 그런 건데 이거를 이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보통 정리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비영리 민간단체 관련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그쪽이 컨트롤 타워인데 이걸 왜 국정기획수석이 직접 나서서 발표하냐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민간단체 아마 종교단체나 이런 거 다 포함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늘어난 게 단순히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 수탁이 많기 때문에 액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가감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교회 사찰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회계를 들여다보면 정부의 어떤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거는 어떤 정부도 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이 정부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적폐고 이제 굉장히 그럴 텐데.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고 적폐라고 규정하시는 것도 아무리 임시 진행이라고 하더라도 KBS에 이렇게 민폐를 끼치면 안 돼요. 제가 직을 걸고 지금 위험한 말했네요.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민간단체에 관련한 부분들, 뭐 노동조합 관련된 부분들 투명성은 확보해야 되지만 정치적 의도가 아닌가라는 이제 고민들 있다라는 걸 좀 짚었고요. 그다음에 노조 얘기 제가 조금만 좀 네. 해도 될까요? 네네. 오늘 아침에 그 단독 보도라고 국민일보 등등 해가지고 이제 나온 게 동일임금 동일노동 법제화하겠다. 아, 네. 고용 형태와 관련된 차별금지 사유를 추가하겠다. 고용 형태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성별, 네. 나이 뭐 네. 이런 거 등등인데 거기 고용 형태라고 하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대통령의 강한 의지다라고 해서 이거를 법제화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통과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이거 통과되면 난리 나거든요. 아,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이 대표 발의하겠다고 지금 예, 기사가 예. 난 부분이고요. 굉장히 급진적일 수도 있는 뭐 기획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진적인데 이게 왜냐하면은 재계가 난리가 나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하청 노동자들한테는 임금을 3분의 2나 절반만 주고 있는데 이게 불법이 되면은 이거 다 해야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윤석열 정부의 지금 이 노동 정책이 이 노조와 이거와 관련해서 종잡을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진짜 막 널뛰듯 한다. 널뛰듯 한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노조 막 때려잡아요. 그리고 뭐 시위하는 사람들 막 못하게 하고 막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대화는 또 한국노총한테 하자고 하다가 한국노총 열받으니까 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급진적인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나와서 내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데 가장 노란봉투법 네. 노동관계 그 조정법 조정법 2조 3조. 네. 2조 3조 같은 경우에가 하청이 원청한테 항의할 수 있게 집회할 수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인데 그건 또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노동 개혁, 노동 정책에 있어서 좌표나 중심이 좀 부재한 것 같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일석이조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기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